당신의 인생은 때로 무기력해지고 허망하다. 원래 삶이 그런 거라며 누군가는 말한다. 도대체 우린 왜 살아야 하는가? 쳇바퀴 도는 일상 속 이 전염병처럼 퍼진 삶이라는 무기력함 안에 인생은 덧없고 허망하기만 하다. 누군가는 돈을 벌어 영원한 은퇴를 하라고, 누군가는 무소유를 주장하지만 나를 더 압박할수록 더 나락으로 미끄러지는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우리에게 전염병처럼 퍼진 이 무기력함, 인생이 텅 비어있다는 느낌은 어디서 오는 걸까? 현대인의 고립과 불안의 근원을 다룬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 그의 사상을 간추린 얇은 책 한 권이 있다. 왜 나는 무기력함을 되풀이하는가이다. 프롬에 의하면 인간이 아닌 사물이 될 때 당신은 자아를 잃어버린다. 자기가 아닌 것이 될 때 당신은 외롭고 공허하고 무기력해진다. 인간은 사물이 되었다. 왜? 바로 자신의 인격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인기와 명성,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가치를 증명하는 지표가 되었다. 중세시대의 왕권, 종교의 권위가 무너지고 혁명, 그리고 또다시 혁명, 그리고 되찾은 자유. 사람들은 자유를 가졌다고 확신했지만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해진 계급 안에서 주어진 일을 하고 살면 그만이었던 사람들. 이젠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으나 더 치열한 경쟁과 먹잇감을 향한 끊임없는 전진. 스스로를 착취하며 그들은 더 많이 열심히 일했고 노동은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중세시대에도 물론 노동의 착취는 있었다. 낮은 계급에게 더 많은 노동을 강요했고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했다. 하지만 중세시대엔 노동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랐다. 원래 노동은 시장에서 이익을 남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단지 생계를 꾸리기 위함이었다. 막스 베버에 의하면 중세시대엔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만 일했다고 한다. 그 이상 일하려는 욕구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중세 후기 왕권이 무너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칼뱅은 노동에 신성함을 부여한다. 그는 도덕적 노력과 고결한 생활을 강조했고 노력의 결과로 속세에서 성공하는 것을 구원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종교개혁 이후 개인적, 물질적 성공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믿음에 따라 사람들은 더 많이 일하려 했다. 계급과 종교, 집단에 묶여있던 사람들은 해체되어 잘게 쪼개어졌다. 개인이 된 것이다. 이제껏 없던 개인의 등장은 과학과 예술을 꽃피웠다. 신의 권위는 축소되었고 자아의 개인적 성장을 방해하는 사회와의 결속을 해체하고 그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대로 활동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자유였다. 분명히 사람들은 더 많은 삶의 가능성을 움켜쥘 수 있었다. 하지만 선택의 권한이 주어진 대가로 사람들은 안전지대를 잃었다. 고립되었고 불안감에 시달렸다. 계급과 교리에 묶여있던 시절에 안정감을 잃은 탓에 사람들은 참을 수 없는 불안에서 구원받으려 했다. 이 때문에 열광적인 활동과 무언가를 하려는 충동이 발달한다. 돈과 명성, 쾌락을 향한 분주함, 이 활동들은 강제성을 가진다. 바로 불안에서 벗어나려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 이것은 내적인 힘과 자신감에 따른 자발적 활동이 아니었다. 불안에서 벗어나려는 필사적인 도피일 뿐이었다. 이제 외적인 압력에 따라 일하던 시대는 저물고 스스로를 착취하여 더 많이 일하는 시대가 열렸다. 그렇게 삶은 경주가 되었다. 외적인 권위에는 저항이 뒤따른다. 수많은 혁명과 단두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권력자들이 그 증거다. 하지만 스스로를 착취하며 일하는 사람에게 저항은 없다.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자기 착취가 뒤따른다. 그가 주입받은 명령은 더 많이 일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라 이다. 중세시대, 주인이 노예에게 내린 명령에 대해 적개심과 분노의 대상은 바로 주인이며 권력을 쥔 사람이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이 실체 없는 명령에 대한 환멸과 분노는 자기 자신을 향한다. 혹은 명령한 대상이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그 실체 없는 명령은 바로 여론, 대중문화, 미디어, 이념, 체제 따위가 만들어냈다. 그것은 익명의 권위이다. 사람들은 그 익명의 권위를 주입받는다. 착취를 강제하는 대상과 실체도 알지 못한 채 분노와 무기력함에 시달린다. 언론, 소셜미디어, 대중들, 저명하고 권위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입받은 생각들은 알게 모르게 내면에 자리 잡는다. 더 많이 일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라. 타인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라. 좋은 성격과 매너, 유머 감각과 사회성을 개발해라.
이런 주문이 자신의 진짜 생각이라 착각하며 그들은 주입받은 가짜 생각과 가짜 욕망을 추구한다. 그렇게 자기의 본 모습을 잃어가고 사람들은 사물과 기계가 되어간다. 기계가 된 인간은 삶의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다. 무기력해진다. 손안에 움켜진 모래가 허망하게 빠져나간다.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 프롬은 말한다. 자발적 활동을 통해서 인간은 고립이나 불안에서 벗어나 개성을 온전히 지키면서 외부 세계와 안정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고 말이다. 우린 모두 어린아이였고 모두 예술가였다. 어떤 계산이나 인격의 조작 없이 사물을 자기만의 시각으로 관찰하고 인지하며 느낌 그대로를 말하고 표현하고 때론 만들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 타인의 환심을 끌기에 바쁘다. 잘 팔리는 인격과 생산품을 만들어낸다. 프롬은 이를 마케팅 지향적 활동이라 말한다. 이 마케팅 지향적 활동과 다르게 자발성은 자신의 개인적 자아에서 출발한다. 자발적 활동이란 아주 분주한 활동이나 창조적인 예술, 발명 따위를 말하는 게 아니다. 단지 진실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인지하는 것, 그 내면에서 우러나는 것을 토대로 하는 생산적 활동이다. 활동이란 무엇인가 한다는 뜻이 아니다. 인간의 감정적, 지적, 감각적 경험, 의지 속에서 작동하는 진실하며 창조적인 활동이다. 매일 지나치던 길에서 어떤 풍경을 새롭게 감지할 때, 스스로 생각에서 어떤 진리나 깨달음을 얻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솟아날 때, 이익을 위하지 않고 진심으로 공동체와 연대하고 헌신할 때, 이런 순간들이 모두 자발적 활동의 사례다. 이런 경험의 반복은 인간의 삶을 달라지게 만든다. 자발적 활동은 허울을 벗겨내고 진짜를 구분해낸다. 어린아이가 있다. 굴러가는 완두콩을 관찰한다. 아이는 신기해한다. 어른의 눈에는 완두콩이 굴러가는 현상이며 사실일 뿐이지만 아이에게는 순간의 유희이자 만족이다. 저것은 나무다. 우리는 개념적으로 나무를 규정한다. 그리고 추상화된 나무는 똑같은 나무가 된다. 하지만 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나무엔 추상이 없다. 나무를 자발적으로 인지한다면 나무는 구체적인 모습과 느낌이 담긴 유일한 나무가 된다. 세상에는 나와 인연을 맺고 내가 보고 응답하는 이 나무 한 그루밖에 없다. 이 나무는 내 고유의 창작품이 되는 것이다. 인간을 볼 때도 다르지 않다. 피부색, 옷 입는 방식, 사회적 지위, 교육의 정도, 나에게 유익한 사람인가 등을 관찰한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묻고 그의 이름을 부른다. 하지만 그 이상을 보려 하지 않는다. 피상적 친밀함은 사물화된 인간이 맺는 관계의 특성이다. 적당한 거리 유지와 머뭇거림, 손익 계산으로는 그 사람의 본질을 보기 힘들다. 그 사람을 피상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비현실적으로 그 사람의 이미지를 왜곡하기도 한다. 불교가 말하는 삼독에는 탐욕, 화, 어리석음이 있다. 탐욕을 갖고 상대에게 무언가를 원할 때 상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 탐욕이 원하는 대로, 분노가 강요하는 대로, 어리석음이 상상하는 대로 상대를 왜곡하기 때문이다. 자발적 활동은 제대로 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친숙한 풍경,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 익숙한 사물에서도 우리는 자기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세상을 추상이 아닌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보게 한다. 이렇게 보고 응답하고 인식하는 감각을 갖춘다면 우리는 인간 또는 세상과 자발적으로 관계 맺을 수 있다. 자발적이고 진정한 삶을 위해선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프롬이 제안하는 첫 번째는 감탄의 능력이다. 아이들은 이 능력을 아직 갖고 있다. 노력을 총동원하여 새로운 세상에서 방향을 찾는다. 항상 새로운 사물을 붙잡아 알아간다. 당황하고 놀라고 감탄할 수 있다. 세상에 되묻고 창조적으로 응답할 수 있다.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탄의 능력을 잃는다. 이제 자신은 모르는 것이 없으며 감탄은 무지의 증거라고 생각한다. 세상은 더 이상 기적으로 가득하지 않다. 사람들은 세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감탄의 능력이야말로 예술과 학문이 갖는 창조성의 원천이다. 두 번째는 집중력이다. 우리는 늘 분주하지만 집중하지 못한다. 최대한 많은 일을 동시에 한다. 한 번에 5가지 일을 하면서 하나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다. 끊임없이 울려대는 스마트폰에 시달리고
소셜미디어에서 넘쳐나는 자극적인 광고를 보면서 다음 할 일을 계획하고 밥을 먹으면서 뉴스를 보거나 머릿속으로 스케줄을 짠다. 진정으로 집중을 할 때는 지금 이 순간에 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나 미래에서 산다. 하지만 진실은 지금 여기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 순간 보고 느끼는 것에 전념하라. 자기와 자아를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스스로를 자기 세계의 중심으로, 자기 행동의 진짜 주인으로 경험한다. 그것이 바로 독창성이다. 독창성은 새로운 발견이 아니다. 나 자신에게 기원을 두는 경험이다. 세 번째는 양극단에 머무를 수 있으며 갈등을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교육은 아이한테서 갈등의 경험을 덜어주려 한다. 갈등은 해롭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생각은 오류다. 사실은 그 반대다. 갈등은 감탄의 원천이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성격을 개발하도록 돕는다. 갈등을 피하면 인간은 마찰없이 돌아가는 기계가 된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예방조치를 취하지만 계획과 전혀 무관한 우연에 지배당한다. 우연히 생긴 갈등에 맞설 때 인간은 비로소 성장한다. 그리고 양극성도 받아들여야 한다. 자아의 개성은 여론이 주도하는 평균치, 전형적인 조음의 형태로 다듬어지고 있다. 세계화가 낳은 그릇된 평준화로 문화적, 민족적 특성은 옅어진다. 남성과 여성 각자가 갖는 고유의 양극성도 허물고 중성화되어버리고 만다. 양성은 점점 평등해졌지만 차이를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요즘 평등은 마치 무리와 달라서는 안 된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이는 동일성에 대한 집착이다. 차이가 평등의 원칙을 위협할 거란 이유로 개인이 갖는 개성도 정체성도 독특함도 모두 마모되어 사라지고 만다. 그렇게 평균이 된 인간은 진짜 나와 마주하지 못한다. 당연히 자발적 활동에 장애가 생겨 무기력해지고 만다. 인간은 사회에 귀속되어 안전해지고 싶은 욕구와 자기의 개성을 맘껏 펼치고 싶은 욕구 사이를 이리저리 오간다. 여론과 미디어가 조장하는 이상적인 모습과 세상이 제안하는 평균에 자아를 구겨 넣으면 안전해진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것은 세상과 자발적으로 관계 맺는 것을 방해한다. 한편 개성을 펼치며 자발적으로 사는 데엔 불안과 고립이 뒤따른다. 이 딜레마를 극복하고 진짜 자기 모습으로 세상과 관계 맺으려면 가면을 벗고 진짜 나의 생각과 느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의 대부분이 익명의 권위로부터 주입받은 가짜 욕망임을 자각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안전을 포기할 용기, 타인과 달라지겠다는 용기, 고립을 참고 견디겠다는 용기다. 프롬은 말한다. 이 세 가지 용기와 감탄, 집중력, 갈등과 양극성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겸비하라고. 그 순간 우리는 어린아이이자 예술가가 된다. 그것이 프롬이 말하는 진짜 삶, 바로 자유다.